아버지 수술비라며 돈을 받아간 큰아들이 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올렸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여권이 들려 있었고 옆에는 새 여행 가방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면세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본 순간 제 손에서 휴대폰이 미끄러졌습니다. 제 남편은 그때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줄을 달고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못한 채 힘겹게 눈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여행 갈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 돈은 제 남편 수술비였습니다. 남편이 쓰러진 건 비가 많이 오던 화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녁상을 치우던 중 거실에서 뉴스를 보던 남편이 갑자기 리모컨을 떨어뜨렸습니다. 제가 이름을 불렀지만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입술 한쪽이 비뚤어져 있었고 한쪽 손은 힘없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119를 눌렀습니다. 구급차가 오기 전까지 저는 남편의 차가워진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사가 이어졌고 의사는 수술을 빨리 결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중요하다는 말에 저는 곧바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쓰러지셨다. 병원으로 빨리 와. 큰아들은 잠시 조용하더니 남편 상태보다 수술비부터 물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현실적인 말을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가서 정리하겠다고 했고 저는 그 말에 조금 안심했습니다. 큰아들이 오면 뭔가 해결될 것 같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그 아이가 해결하러 오는 게 아니라 계산하러 오고 있었다는 걸요. 병원에 먼저 도착한 건 작은 딸이었습니다. 비에 젖은 머리로 뛰어들어온 딸은 저를 보자마자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딸은 저를 의자에 앉히고 바로 접수 창구로 갔습니다. 서류를 챙기고 의사 설명을 듣고 검사실 앞을 오가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앉아 있었고 딸이 그런 저를 대신해 계속 움직였습니다. 한참 뒤 큰아들이 병원 복도 끝에서 나타났습니다. 숨은 차 보였지만 손에는 휴대폰이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얼굴을 보고 안심했습니다. 이제 아들이 왔으니까요. 그런데 큰아들의 첫마디는 남편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돈 얼마나 있어요? 작은 딸은 그 말에 굳었습니다. 아버지 상태부터 묻는 게 먼저 아니냐고 했지만 큰아들은 수술비부터 준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제 옆에 앉아 돈 문제는 자신이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적금이 있으면 일단 자기에게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습니다. 그 돈은 남편과 평생 모아둔 적금이었습니다. 혹시 아프면 쓰자고, 혹시 큰일 생기면 쓰자고 손대지 않고 남겨둔 돈이었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제 손등을 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살려야죠. 그 한마디에 저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적금을 깼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는 손이 몇 번이나 떨렸지만 남편을 살려야 한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그리고 큰아들이 보내준 계좌로 돈을 보냈습니다. 큰아들은 바로 확인 문자를 보냈고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고 그제야 조금 숨을 놓았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병원에 직접 내는 게 낫지 않겠냐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들이 알아서 한다고 했으니까요.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딸의 침묵이 불안해서 참는 침묵이었다는 것을요. 수술은 다음 날 아침으로 잡혔습니다. 작은 딸은 밤새 제 곁을 지켰습니다. 제가 물을 찾으면 먼저 일어났고 간호사가 지나가면 바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새벽에 잠깐 왔다가 돌아갔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있다며 돈 문제는 자신이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돈 문제를 봐준다는 말이 그때는 고마웠습니다. 수술실 문이 닫히고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 3시간이 지나도 문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작은 딸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지나서야 의사가 나왔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눈은 감고 있었지만 숨은 쉬고 있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며칠 동안 병원 생활이 이어졌습니다. 작은 딸은 퇴근 후에도 병원으로 왔습니다.
의사 설명을 받아 적고 제 밥을 챙기고 남편이 눈을 뜨면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큰아들은 주로 전화만 했습니다. 괜찮냐고, 필요한 돈이 있으면 말하라고, 자신이 처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말을 돌렸습니다. 며칠 뒤 병원비 중간 정산 안내가 나왔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큰아들은 받지 않았습니다. 조금 뒤 회의 중이라는 문자만 왔습니다. 저는 바쁘겠지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작은 딸은 정산서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가 병원비 냈다는 내역 있어? 저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 안쪽에 작은 불안이 생겼습니다. 불안은 한번 생기자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큰아들은 병원에 와도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말은 늘 부드러웠습니다. 고생 많다고 했고 자신이 신경 쓰고 있다고 했고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병원비 이야기가 나오면 얼굴이 조금씩 굳었습니다. 자꾸 물어보면 자신도 힘들다며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또 미안해졌습니다. 괜히 아들을 의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잠깐 의식을 찾았습니다. 눈을 천천히 떴고 제 손가락을 아주 약하게 쥐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저를 알아보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저녁 큰아들이 병원에 왔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의식을 찾았다는 말을 듣고도 큰아들은 병실에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왔다며 복도로 나갔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물을 뜨러 나갔다가 복도 끝에서 큰아들의 통화를 들었습니다. 큰아들은 낮은 목소리로 누군가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오래 못 버틴다니까. 그 말을 들은 순간 딸은 손에 들고 있던 종이컵을 떨어뜨렸다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뒤를 돌아보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에게 왜 남의 통화를 엿듣느냐며 화를 냈습니다. 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딸은 바로 제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무너질까봐 겁이 났다고 했습니다. 며칠 뒤 딸은 병원 지하 식당에서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잡음 뒤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오래 못 버틴다니까. 지금 돈 붙잡고 있어봐야 뭐해. 숟가락이 제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남편을 살리자며 제 손을 붙잡던 아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살려야죠. 그 말을 하던 얼굴이요. 그 말이 진심이 아니었다면 저는 무엇을 믿고 돈을 보낸 걸까요? 딸은 입금 내역과 병원 수납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큰아들에게 보낸 돈은 분명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 납부된 돈은 그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나머지는 비어 있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울음보다 먼저 분노가 올라왔습니다. 답은 그날 밤 나왔습니다. 며느리의 SNS에 사진이 올라왔습니다. 공항이었습니다. 밝은 조명, 커다란 전광판, 면세점 쇼핑백, 새 여행 가방. 그 앞에 큰아들과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올리고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드디어 떠나요. 고생한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고생한 우리. 병원 의자에서 밤을 샌 건 작은 딸이었습니다. 남편 손을 붙잡고 울었던 건 저였습니다. 수술실 앞에서 피가 마르는 시간을 견딘 것도 저였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은 공항에 있었습니다. 제 남편 수술비를 들고 여행 가방 옆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큰아들에게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도 전화했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잠시 뒤 큰아들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 통화가 어렵고 나중에 연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남편 수술비를 들고 공항에 있으면서 작은 딸은 지금 전화해도 소용없다며 증거부터 모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딸은 사진을 저장했습니다. 입금 내역도 캡처했습니다. 병원 수납 내역도 다시 확인했습니다. 녹음 파일도 따로 보관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낳은 아들을 상대로 딸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그 현실이 너무 비참했습니다. 그날 밤 큰아들에게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작은 딸이 스피커폰으로 받았습니다. 딸이 지금 어디냐고 묻자 큰아들은 출장이라고 답했습니다. 딸이 공항 사진은 뭐냐고 묻자 전화기 넘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침묵 하나로 저는 모든 걸 알았습니다. 딸은 다시 물었습니다. 아빠 수술비는 어디 갔느냐고요? 큰아들은 짜증 섞인 목소리로 자신이 알아서 한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다 정리할 거였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내일 병원으로 와라. 네 아버지 앞에서 얘기하자. 그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그날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울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가족들을 병원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 며느리, 작은 딸, 그리고 가까운 친척 몇 사람까지 남편 일로 드릴 말씀이 있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제 옆에서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입금 내역, 공항 사진, 녹음 파일. 한 장씩 파일에 넣는 딸의 손이 단단해 보였습니다. 오후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도착했습니다. 큰아들은 가장 늦게 왔습니다. 표정은 굳어 있었고 며느리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이런 식으로 사람 부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휴게실 안에 모두가 앉았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첫 번째 서류를 올렸습니다. 제가 큰아들에게 보낸 입금 내역이었습니다. 큰아들은 필요해서 받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번째 서류를 옆에 놓았습니다. 병원 수납 내역이었습니다. 병원에 낸 돈은 제가 보낸 돈보다 훨씬 적었습니다. 순간 휴게실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친척 한 명이 금액이 맞지 않는다고 중얼거렸습니다. 큰아들은 아직 정리 중이었다고 둘러댔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공항 사진을 꺼냈습니다. 새 여행 가방 옆에서 웃고 있는 큰아들 부부. 그 사진이 테이블 위에 놓이자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큰아들은 사생활 침해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똑바로 봤습니다. 네 아버지는 수술하고 누워있는데 너는 공항에 있었니? 큰아들은 오래전부터 예약돼 있던 여행이라며 취소하면 손해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때 작은 딸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아빠 수술비보다 그 손해가 더 컸냐고요. 큰아들은 딸에게 빠지라고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녹음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어차피 아버지는 오래 못 버틴다니까. 지금 돈 붙잡고 있어봐야 뭐해. 휴게실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고 큰아들은 녹음이 불법이라며 소리쳤습니다. 딸은 손을 떨면서도 휴대폰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불법보다 더 무서운 건 오빠가 그 말을 했다는 거야.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큰아들은 오해라며 설명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설명은 제 앞이 아니라 남편 앞에서 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병실 쪽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남편의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큰아들은 병실 앞에서 멈췄습니다. 방금 전까지 소리를 치던 사람이 문 앞에서는 발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은 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아이들이 왔다고 말하자 남편의 눈동자가 큰아들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은 억지로 웃으며 안부를 물었습니다. 너무 늦은 안부였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내가 한 일을 말하라고 했습니다. 큰아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돈을 다 돌려놓으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여행은 오래전부터 잡혀 있었고 취소하면 손해가 컸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남편 손이 작게 움직였습니다. 저는 급히 몸을 숙였습니다. 남편은 입술을 움직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오지 않았지만 몇 글자가 힘겹게 흘러나왔습니다. 내 수술비로 네 여행을 갔냐? 병실 안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사과하려 했지만 남편의 눈빛 하나에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큰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제게 변명하지 말고 아버지에게 말하라고요. 큰아들은 한참 입술만 달싹이다가 결국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안에서 마지막 기대가 끊어졌습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앞에서까지 끝내 돈 이야기만 하는 아들을 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이 아이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잃었는지 모른다는 걸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병원비는 큰아들이 만지지 말 것. 남은 돈은 오늘 안으로 돌려놓을 것. 그가 쓴 돈은 그가 갚을 것. 큰아들은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그렇게 해야 한다. 며느리는 자신들도 사정이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사정은 병원 침대에 누운 사람이 말하는 거다. 공항에서 웃던 사람이 말하는 게 아니고.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큰아들은 분한 얼굴로 병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나서야 작은 딸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딸은 더 빨리 말하지 못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우리를 살렸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눈을 감은 채 딸의 손을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그날 병실 안에서 가족이라는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피가 이어져 있다고 모두 가족은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곁에 남은 사람이 진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큰아들이 돌려놓겠다던 돈은 끝내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일부만 보내왔고 나머지는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말뿐이었습니다. 그는 가족끼리 너무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가족. 그 단어를 큰아들이 입에 올릴 때마다 마음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남편은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말은 느렸고 한쪽 손은 예전처럼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눈빛은 또렷해졌습니다. 작은 딸은 퇴근 후 매일 병원에 왔습니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와도 아버지 앞에서는 꼭 웃었습니다. 손가락 운동을 돕고 제 밥을 챙기고 남편의 재활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딸은 누구에게도 보상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매일 곁에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말로만 가족인 사람에게 내 삶을 맡기지 않겠다고요. 퇴원 날짜가 잡히고 며칠 뒤 저는 남편과 함께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우리가 평생 지켜온 집, 그 집을 작은 딸에게 남기기로 했습니다. 남편도 힘겹게 펜을 잡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퇴원한 지 한 달쯤 지난 날 저는 가족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큰아들은 들어오자마자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자신이 억울하다는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큰아들이 그게 뭐냐고 묻자 남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발음은 완전하지 않았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이 집은 작은 딸에게 남긴다.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큰아들은 자신이 장남이라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저는 큰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장남이라서 아버지 수술비를 가져갔느냐고, 장남이라서 공항에 갔느냐고, 장남이라서 병원에는 안 오고 돈만 찾았느냐고.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래도 재산 문제는 다시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가 곁에 있었는지, 누가 도망갔는지 우리는 이미 다 봤다고 했습니다. 작은 딸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자신은 그런 걸 바라고 한 게 아니라고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그래서 주는 거야. 바라고 한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한 사람에게. 큰아들은 자신은 그럼 아들이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들은 맞지만 이제 제 돈을 맡길 사람은 아니라고요. 제 노후를 맡길 사람도 아니고 남편의 마지막을 맡길 사람도 아니라고요. 그 말에 큰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큰아들은 한동안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몇 달 뒤 짧은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는 그 문자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바로 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는 문자 한 줄로 끝나는 게 아니니까요. 남편은 지금도 재활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빠르게 걷지는 못합니다. 말도 천천히 해야 합니다. 하지만 주말마다 작은 딸이 찾아와 같이 밥을 먹고 남편 운동을 도와줍니다. 저는 이제 압니다. 돈을 가져간 사람이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곁에 남은 사람이 가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공항 사진 한 장이 우리 집의 모든 관계를 다시 정리해줬습니다. 남편 수술비로 산 여행 가방은 큰아들의 손에 남았지만 우리 집 열쇠는 끝까지 병실을 지킨 딸에게 남았습니다.